찍먹 기대했는데 윤석열 후배들 질문은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윤석열 후보의 모교인 이 서울대를 가서 이 후드티를 입고 학생들이랑 이렇게 좀 소통을 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시간상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전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요정 기자. 근데 이 학생들하고 이 한 대화, 이 대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꼭 마치 대선 토론을 미리 한 것 같았다 이런 소감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연신 학생들 질문이 어렵다라며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본인의 소신껏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어제 장면을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라면서요.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물가 발전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으신지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중 중에 어느 쪽이냐? 저는 선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부분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장기적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의 처음일 겁니다. 기성세대도 청년 세대는 너무 어려워. 나보다 더 힘들 거야. 국토보유세 신설 등과 같은 경제정책을 제안하셨다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철회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철회한 일이 없어요. 이건 철회가 아니고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엄청 힘듭니다. 네. 네, 웃으면서 질문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엄청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뭐 가상화폐, 저출산, 요소수 사태, 국토보유세 문제 등 정말 다양한 주제의 질문이 쏟아졌고요. 특히나 경제학부 학생들입니다. 경제를 직접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이자 의견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서 본인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고요. 뭐 본인의 기본금융공학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면 안 빌려주거나 조금 빌려주거나 이자가 높은데 반면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려주는 건 정의롭지 않다라면서 그래서 금융의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질문을 보니까 저도 잘 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시뇨리지요. 시뇨리지가 뭔가요? 이 세뇨리따는 알겠는데 시뇨리지는 뭔지 처음 들어봤습니다. 류호정 기자, 이재명 후보가 진땀 꽤나 흘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질문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저한텐 부먹 찍먹 같은 거 안 물어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윤석열 후보의 토크 콘서트에서 이 청년들이 부먹 찍먹 중에 뭐냐 이런 질문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쉬운 질문 안 물어봤냐라고 이제 투정을 부린 건데요. 당시 윤석열 후보의 토크 콘서트 화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 탕수육은 부먹 찍먹이냐? 혹시 후보님께서는 찍먹인가요, 부먹인가요? 저는 구워서도 안 먹고 소스에 찍어 먹지도 않고 예. 볶아 드세요?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간장에 찍어 드세요. 후보님이 그 대학 시절 중에 학점이 몇이었는지 궁금. 4.3인가가 만점이었고 한 3.7부터가 A면은 거의 B제로 B 마이너스 정도 졸업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윤 후보 토크 콘서트는 말 그대로 콘서트이기 때문에 좀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지만 이 후보는 강의실이었고요. 초청 강연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카로운 질문들이 더 많이 나왔을 건데요. 이렇게 좀 열띤 질문이 나온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초청 강연을 기획한 교수가 강연에 앞서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좋은 질문을 한 사람에게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오늘은 묻고 더블이다. 좋은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따따블로 주겠다. 특히나 좋은 질문을 해서 기사화가 되면 제대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학점까지 걸렸으니 학생들이 아마 열심히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후보도 오후에 SNS에 소감을 다시 한번 올렸는데요. 마치 대선 토론을 미리 치른 느낌이었다. 한국 사회 문제가 총망라된 열띤 토론에 나 또한 바짝 긴장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저렇게 뭐 미리 치른 대선 토론 같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또 보니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뭐 국토보유세 재난지원금 이거
내가 말 바꾼 게 아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 처리한 거 아니냐,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니었거나 혹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포퓰리즘 차원에서 이런 공약을 던진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네. 또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 반대가 높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앞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후보는 아픈 지적일 수 있다면서도 정책을 철회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본 예산에 넣는 것을 양보한 거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양보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국민 주권 국가에서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양보한 거고 국민의 뜻을 들어보겠다라는 취지다라는 얘기로 지금 이 해명을 했다는 건데 김현 기자. 근데 이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변신에 능하다라고 또 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냐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의외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도 앞서서 저도 김종인 위원장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서로 좋은 이야기만 덕담만 주고받는 모습인데 일단 서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는 관계가 어떠십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또 당에 계실 때 뭐 저는 사실 매우 아껴주신 분이셔서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또 잘 모시고 싶은 분이십니다. 가끔 연락하고 그러시는 사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통화하셨습니까? 네, 뭐 전화 자주 드립니다. 네. 나는 우리 이재명 후보는 변신에 아주 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면밀히 추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맞춰 나가느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별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통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상대를 깎아내리는 혹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김종인 후보, 김종인 위원장 이재명 후보를 변신에 능한 사람이다.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고요. 사실 두 사람이 예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 굉장히 좀 친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캠프 쪽에 있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 둘이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이때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전해지고요. 이재명 후보는 또 개인적으로 지난 2016년 그 지방 재정 문제로 광화문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격려를 보내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뒤늦게 전하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네. 상호 비방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 선거전에서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 아닌 미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김종인이면 이해찬 전 대표의 얘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 이해찬 전 대표가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어쨌든 갈등이 많았지만 김종인 위원장 합류하면서 굉장히 무게감이 더해진 모습이거든요. 민주당 당연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대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본격적인 등판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본격적인 등판은커녕 지금 언론 노출도 일주일째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선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이미 합류해 있고요. 상임고문도 후보 측의 요청을 제가 수락한 것입니다. 네. 저 양심과 책임의식에 맞게 활동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국민들께 염려를 드리지 않도록 잘 해주길 바랍니다. 네, 최근 경선에서 대립했던 이제 경쟁했던 정세균 전 총리는 네. 이재명 후보 만나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까지 두 사람이 만난다거나 만찬을 한다거나 하는 모습 보이면서 네. 이 원팁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을 좀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거의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이낙연 전 대표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아직 이 등판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앙금이 남아서일까요? 아니면 효과적인 이 등판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걸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둘 다가 아니겠습니까? 둘 다요?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경선 패배의 아픔이 좀 있겠죠. 그리고 그 아픔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홍준표, 유승민의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에는 지금 이낙연의 문제가 해결될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결이 다른 게요.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임 고문 자격으로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은 아직 선대위에 합류도 안 한 그런 상태고요. 저는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할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요. 한간에서 뭐 호사가들이 플랜 B를 얘기하면서 네. 교체가 될 때를 혹시 기다린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본인이 전혀 없다라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말 하지 마라라고 일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대선이 초박빙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패배한다면은 본인도 그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결국 등판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설 것으로 보고 그러면 언제 나서느냐라는 맞아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측근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늦어도 내년 신년에는 등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은 올 연말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 기다려주는 것이 맞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성급하게 손을 내밀면은 상대에 대한 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면은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적절한 타이밍에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시점에 그런 장소에 등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 말씀처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좀 굉장히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바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고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현 기자, 이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차별화 이 문제를 두고 지금 당 내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조국의 강에 빗대서 문재인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의 강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재인의 강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가 되어야 하나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두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선대위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친문으로 대표되는 윤건영 의원은 그 친문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5년 평가 뭐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받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반대로 민주당 내에서 비문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지금 30% 후반에서 40%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랑 비슷하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하자.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를 좀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평소에 보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네. 이를 두고 지금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제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 교체 이런 확실한 모토가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캠프 이제 우리 쪽은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고민을 좀 토로하는 모습도 보이게 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자 장점인 게 사이다 아닙니까? 좀 명확하고 분명한. 근데 그런 이 시원한 입장 표현이 강점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과에 대해서는 좀 어정쩡하달까요? 좀 그런 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지금은 계속 뭐 체인지 화법을 던지고 있죠. 카멜레온 화법처럼 좀 이 석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발언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정도 육박하니까 자칫하면은 그 지지율을 자칫 그 반향이 일어나면은 그 대선에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강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조국의 강, 하나는 대장동 강, 하나는 문재인의 강. 근데 앞에 조국의 강은 사과했잖아요. 뭐 변죽만 올린다는 비판만 있지만 사과는 했어요. 그리고 또 대장동의 강, 특검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검 결과는 아마 지금부터 당장 하더라도 아마 대선 이후에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게 지금 문재인의 강이죠. 자칫하면은 지지자들의 역풍이 또 불어올 수도 있고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무역의 날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정부의 경제적인 성과를 비판하는 거는 국민들을 폄훼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옛날에 대통령들은 후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밟고 가라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추호에 양보할 의사가 없어요. 과거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 있잖아요. 네. YS랑 또 각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정동영 후보 노무현 대통령하고 각지면서 또 타격을 입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차피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강을 건너서 그 초원이 많은 풀밭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세렝게티 강 건너는 데는 악어가 우글우글 하거든요. 네. 그 악어가 우글우글 하는 문재인의 강을 건너긴 건너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힘들지만은 그걸 결단을 내려서 어느 정도는 차별화가 돼야 된다. 자칫하면은 이 내년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된다. 그러면은 성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고 지금 정권 교체 원하는 사람도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힘들지만은 그 차별화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마 서광이 비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윤영걸 대표님의 의견은 차별화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거의 뭐 지금 세렝게티 강까지 나왔습니다. 악어가 우글대는 세렝게티 강도 건너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산토끼, 집토끼 뭘 먼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 정치권의 이 변치 않는 고민이죠. 그리고 이 고민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